미국의 조선소가 멈췄습니다. 예산은 초과됐습니다. 함정은 지연됐습니다.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던 그들의 공정표에 지연과 결함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바다 위에서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CNN의 카메라가 그 절망을 비추던 바로 그 찰나,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작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선 철이 불을 먹었습니다. 불이 시간을 녹였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박자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CNN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저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곳은 속도가 아니라 정신으로 배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춰 서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 우측 하단에 있어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도크에 멈춰있던 시간입니다. 자그마치 4조 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증발한 예산이죠. 0명입니다. 그날 도크에서 일하던 작업자 수입니다. 저는 CNN 취재진과 함께 노퍽 조선소에 섰습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 현장이라던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죠.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 해군 조선 자문위원이자 30년 경력의 현장 엔지니어죠. 노퍽, 샌디에이고, 펄하버.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제 눈에도 그날의 노퍽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도크 위로 올라갔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접 장비는 덮개를 쓴 채 방치돼 있었죠. 크레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의 함체는 반쯤 조립된 채 그대로였어요. 철판 사이로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날 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자존심이 녹슬어가고 있었죠. 이 조선소에서 얼마나 많은 군함이 탄생했습니까? 2차 대전의 영광, 냉전 시대의 위용, 그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뭔가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경보 알람이 떠 있었죠. 지연, 지연, 지연. 붉은 글씨가 계속 깜빡였습니다. 군용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였어요. 예산 초과율 320%. 공정 진행률 42%. 예상 완공일 미정이었습니다. 도크 위엔 아무도 없었지만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죠.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CNN 촬영 감독이 도크 전체를 훑으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렌즈가 향하는 곳마다 정체와 침묵뿐이었어요. 근처에서 미국 노동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체념이 가득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 계속 늘어나는 서류, 줄어드는 인력.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은 비교 분석 자료였죠.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군함 평균 건조 기간 12년. 한국 상선 평균 건조 기간 3년이었습니다. 4배 차이였죠.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숫자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CNN 기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른 행성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불길한 직감이 들었죠. 정말 다른 행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그때 CNN 기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죠.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도크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야경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 노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죽어 있는데 저곳은 살아 있었어요. 화면 한가운데 선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코리아 HD 현대였죠.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곳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선소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됐죠. 저는 그 사진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저 거대한 도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렸죠.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굳이 다른 나라를 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CNN 팀은 한국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부하려 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불빛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 도크들, 저 크레인들, 저 움직임들. 그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비록 그게 내 신념을 부술지라도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울산으로 가겠다고. 나는 대답 대신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달랐죠. CNN 팀과 함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노퍽에서 본 녹슨 크레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도크마다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자동화된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렸죠. 불꽃이 터졌습니다. 용접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들이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노퍽의 정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번듯한 쇼룸일지도 몰랐죠. 실제로 일하는 건 다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간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진 상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조선소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크 사이를 걸었죠. 이 상무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32,000명이라고 했어요. 평균 근속 연수는 16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6년이라니.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숫자였죠. 평균 근속 연수 16년입니까? 그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었죠. 16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 조선소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떠났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죠. 그들의 눈빛은 피곤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접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작업 중이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밀한 용선이 함체 위에 그려졌죠.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건 일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연주하는 손이었죠. 불꽃 하나하나가 조직의 언어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조선소를 다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밀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와 함께 늙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사와 함께 늙는다. 미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오후에는 또 다른 도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함선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한민족의 습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건 효율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고 덧붙였어요. 제 목소리엔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미국이 뒤처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불빛이 켜졌죠. 도크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놀랍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힘은 아직 감춰져 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죠. 이 질서 속에 뭔가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창문을 열었어요.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가득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터졌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호텔 창밖에 조선소 불빛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뭘 잃어버린 걸까요? 한국은 뭘 지킨 걸까요? 울산항의 야경이 강철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을 비췄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거제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였죠. 울산에서 본 것도 충격이었는데 거제는 또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어요. 바다 위에 거대한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였죠. 전유수 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죠. 지도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전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경 50km 내에서 90% 부품을 조달한다고 했어요. 90%입니까? 50km 안에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90%가 50km 아니라니 그건 불가능의 숫자였죠. 미국은 부품 하나 구하려면 전국을 뒤져야 했습니다. 운송만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50km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조선소 주변에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각 점이 협력업체였습니다. 철강, 엔진, 전자장비, 도료. 모든 게 가까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통합체계였어요. 전 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물류 경로가 표시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어요. 지도 위에 선들이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조선소로 연결된 선들이 마치 혈관처럼 보였죠. 부품이 흐르고 자재가 흐르고 기술이 흘렀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미국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평균 운송거리가 200km 이상이었어요. 4배 차이였죠. 어떤 부품은 대륙 반대편에서 왔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엄청났어요. 50km의 기적, 그것이 미국이 잃어버린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드론을 띄웠어요. CNN 촬영팀이 공중 촬영을 시작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도로가 그물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부품을 싣고 자재를 나르고 장비를 운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움직이는 리듬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여기서 미군함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죠. 법을 바꿔서라도. 그 말이 더는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조선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군함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죠. 민간 조선은 다른 나라에 맡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우린 그때 효율을 버리고 자만을 택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믿었지만 정신을 잃었죠. 공급망을 포기했습니다. 생태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가까이 모았어요. 부품도 사람도 기술도 50km 안에 전부 모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은 기술이 아니라 체계다. 그리고 체계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나는 그날 한국 조선의 진짜 엔진이 강철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효율이 아니라 철학으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질서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CNN 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하지만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50km, 90%, 생태계, 체계, 정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조선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 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자였어요. 용접공이었죠.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다음 날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보고하라는 거였죠. 회의실 화면에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선 전문가들이었어요. 국방부 자문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저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어요. 50km 공급망, 90% 부품 조달, 16년 평균 근속 연수.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과장된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의 효율은 일시적일 거라고 했죠. 다른 사람도 동조했습니다. 미국도 예산만 더 투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죠.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한 걸까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울산 조선소였어요. 이번엔 작업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한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했냐고 했어요. 22년이라고 했습니다. 22년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일하냐고 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 배가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지킨다. 그 말 속엔 기술이 아닌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심이 기술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작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설계자도 만났어요. 현장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부심이었어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념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월급을 위해 일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어요. 용광로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기로 했죠.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함체 조립 시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개월이었어요. 미국은 6개월이었습니다. 6배 차이였죠. 결합률도 봤습니다. 한국은 0.2%였어요. 미국은 3.7%였습니다. 18배 차이였습니다. 납기 준수율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98%였어요. 미국은 62%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내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숫자는 조작이 불가능했어요.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조립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류를 조립하고 있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CNN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그래프들을 떠올렸어요.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떠올렸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용접공의 거칠지만 흔들림 없는 손이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나는 30년 동안 우리가 최고라 믿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미국 조선이 세계 최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맹신이었습니다.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기술은 진심에서 나온다.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냉정한 엔지니어의 눈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본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노트에 신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씨였죠. 저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교만에서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밤샘 작업이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봐야겠다고.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거제 조선소 상공이었죠. 저는 CNN 팀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도크 위로 물이 쏟아졌어요. 배수로가 넘쳤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실력을 보겠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CNN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긴박한 현장이었죠. 작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한 팀은 배수 시스템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팀은 장비를 보호했어요. 또 다른 팀은 자재를 옮겼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릴까?
1시간, 2시간. 자동 배수 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 펌프가 돌아갔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침수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기를 제거했어요.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을 확인했죠. 15분이 지났습니다. 물이 모두 빠졌습니다. 장비가 정상 작동했어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15분 만에 정상화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미리 리허설한 듯 완벽했어요. 한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각자 위치로 평소처럼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이건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죠.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부대였어요. 군사작전급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훈련이었죠. CNN 촬영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샌디에이고 조선소였죠. 대응이 늦었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했어요. 불이 번졌습니다. 함정이 크게 손상됐죠. 수백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복구에만 2년이 걸렸어요. 우린 시스템이 아닌 명령에 의존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사이 불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처는 매뉴얼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폭우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조선소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다시 튀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다. 한국은 위기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나라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왜 조선 강국인지 이해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만으로도 부족해요. 필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함께 움직이는 정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정신.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CNN 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폭우 속에서도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했어요. 카메라가 조선소를 비췄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지나간 자리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긴박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이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빗물에 적셔진 거였죠.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질서는 정신이다. 영어로도 적었습니다. 오더 이즈 스피릿. 제 손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문장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복구 완료 후 경적이 울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였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존경이었습니다. 순수한 존경이었죠. 저는 자책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도 한때는 강했는데.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신을 잃었어요.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가 빛나고 있었어요. 폭우가 지나간 자리였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제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코리아스 쉽야드 웨어 스피드 미츠 프리시전. 한국의 조선소 속도와 정밀함이 만나는 곳이었죠. 제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미국 조선이 무너졌다는 분노, 한국의 효율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한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을 바꿔라.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트렌드 1위였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이틀 후, 미 의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의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30년 엔지니어 생활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도 가득 찼죠. 저는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냐고 물었어요. 미국도 따라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보수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미군함을 외국에서 만든다니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했어요. 건조기간 비교, 결합률 비교, 생산성 비교.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니. 그 말에 긴장이 흘렀죠. CNN 해설자가 발언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러나 미국 조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건 더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미래를 봤다고 했습니다. 거기선 시간도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의 15분 복구를 봤다고 했어요. 폭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봤다고 했습니다. 16년 평균 근속 연수를 봤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함정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져도 그것은 미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현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조선이 무너진 게 현실이라고 했죠.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야 하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은 기술 앞에서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채널이 청문회를 다뤘어요. 제 발언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했죠. 일주일 후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법 개정 논의가 착수됐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에서 배를 만들자고 했어요.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찬성과 반대가 맞섰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의 법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의사당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죠. 그들은 법을 고치고 있었고 나는 마음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평생 조선을 국가의 자존심으로 여겼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존심은 다른 나라의 장인들 앞에서 숙연해졌다고 적었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CNN 뉴스룸의 붉은 조명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코리아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떴어요. 미국 의회 내부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혼란과 침묵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용접공의 모습이 교차 편집됐습니다. 일하는 손, 튀는 불꽃, 빛나는 눈빛.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울산에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조선소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열렸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초대형 함정이 도크에 떠 있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거대했습니다. 웅장했죠. 햇살이 강철 선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금속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함정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정밀한 용접선, 완벽한 도장. 모든 게 완벽했어요. 6개월 전 이 함정은 철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 있었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용접공이었습니다. 6개월 전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50대 중반의 남자, 거친 손, 또렷한 눈빛.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셨던 말, 그 말이 우리 직원 게시판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진짜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매일 그 말을 본다고 했습니다. 힘이 된다고 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됐다니.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서 배웠는데 말이죠. 고맙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용접공이 말했어요. 저 배에 자신의 혼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22년 경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했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US Navy to build auxiliary fleet in Korea, officially approved. 미 해군이 한국에서 보조함대를 건조한다. 공식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 의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현실이 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응답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이진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혼자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모든 걸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강철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것은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세대의 유산이었어요. 질서의 미학이었죠. 한국의 강철은 뜨겁지만 그들의 정신은 더 뜨거웠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울산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일몰이 시작됐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어졌어요. 함선들이 그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함선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렸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그들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띄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철판을 만든 배들을 향해 밀려왔다 돌아갔습니다. 강대국이 잃은 것을 이 나라는 지켜냈습니다. 저는 30년간 강국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나는 오늘 한국의 조선소에서 인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조선소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와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불빛이 켜졌어요.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나는 평생 강국의 기술을 믿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설계하고 질서를 조립하며 미래를 용접했다. 미국의 법이 변했고 내 신념도 변했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강대국의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나라, 한국의 바다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